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수거된 이 노트북을 복원해봤더니 국정원 지적사항이 담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유가족 측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서야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문건에 적혀있는 국정원의 지적사항들은 선박 운항 전반에 걸쳐 있고 매우 세세했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 등의 뉴스는 유대균 검거특보로 도배되고 있지만 뉴스K는 국정원 문건 내용부터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유병언은 맞다. 사인과 사망 시점은 모르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보다 형식, 발표장에 등장한 교수들, 그 교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의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교착 상태를 이어온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른바 절충안의 내용, 그리고 여당 입장의 모순들을 살펴봤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자식 잃은 많은 이들이 바닷가로 몰려가 쓰러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등대도 섬 사이를 건너다니던 새들의 울음소리에 찔레꽃도 멍이 들어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 노트북을 복원했고 거기에서 평소 세월호 운항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아니라 국정원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내 집기 교체와 도색 작업, 심지어 안내 문구 부착까지도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를 소유한 회사가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어서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지적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희나 PD.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 봤더니 세월호 운항에 국정원이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침몰 이후 2개월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보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이름, 작업 담당 회사명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천정 칸막이 작업, 도색 작업, 배수구 작업 등에 대한 배에 대해 매우 상세한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세월호를 사들여와 증개축한 시점인 2003년 2월경에 작성된 이 문건은 세월호가 첫 출항을 하기 전인 국정원이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했다는 사실과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사들이고 증개축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다고 가족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세월호 운항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윤희나 PD가 전해준 그 가족대책위가 복원했다는 그 문건이 바로 이 문건입니다.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 국정원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내용 하나하나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건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그런 문건 내용입니다. 2013년 2월 27일, 지난해 2월 세월호가 증개축을 끝내고 운항하기 직전의 문건 내용입니다. 표가 있는데요.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고 작업 내용, 또 작업자,
그리고 비고, 비고는 이제 보고 여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갤러리룸 천장 칸막이 도색 작업 뭐 이런 내용들 적혀 있고요. 자판기 로비층 테이블 설치 여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했던 모양입니다. 지적을 받고요. 또 아래로 쭉 내려가면 뭐 유리 파손면 썬팅 보수, 화장실 타일 및 변기 신환 공사, 또 10번 항목에는 샤워실 배수구 분리 작업. 왜 국정원이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수준으로 세세한 부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샤워실 배수구 분리 작업, 베드룸 입구 불량장판 보수 작업, 또 뭐 비상통 램프 교체 작업도 있고요. CCTV 추가 신설 수리 신청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안내 표기와 관련된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작업 뭐 이런 내용도 지적 사항으로 적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 오른쪽에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듯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량장판 보수 작업을 하라는 11번 항목에서는 거성 종합이라는 것에서 우드 타일을 깔았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 상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CCTV와 관련돼서는 수리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듯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본선 작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세월호 측에서 직접 작업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21번부터 30번까지 항목인데요. 보시다시피 앞서 보신 내용처럼 매우 세세한 지적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까지 적혀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설물 개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27번 항목에 보면 해양 안전수칙 CD 준비하라 뭐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군요. 네, 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작업 항목 바로 옆에는 작업 시행처로 보이는 주체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성종합, 정상기획, 더난터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41번 항목부터 또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 휴지, 물비누 보충 지적까지 국정원의 지적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세월호와 함께 침몰되어 있다가 수거된 노트북을 가족 대책위 측에서 복원한 문건입니다. 출입 문턱 타이거 테이프 작업, 네, 이런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쭉쭉 이어서 좀 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담당자 이름들이 적혀 있죠. 수리 신청을 했다는 진행 사항도 적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휴가 계획서 작성 제출까지 돼 있어요. 또 선용품 사용 현황을 제출하라. 이런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까지 국정원이 지적했다는 점에서 가족대책위 측에서는 국정원이 마치 세월호를 실소유하고 있는 듯한, 경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69번 항목 객실 구명동의 수량 표기 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대부분 본선 세월호가 직접 담당해야 될 부분들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환풍기 청소 작업까지 지적이 되어 있고요. 로비 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죠. 네, 81번부터 90번 항목까지인데요. 네, 선미 샤워실 샤워기 배관 파공 누수 불량이다. 네, 풍선 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수리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91번부터 100번. 지금 보신 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가지 지적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95번은 비어있는 거 보니까 총 99개 항목인 듯 보이고요. 이런 내용은 2013년 2월 27일 청해진 해운이 작성한 문건이고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
실려 있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됐다가 수거된 뒤에 복원된 문건입니다. 국정원이 지적한 내용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윤인아 PD 연결해서 추가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윤인아 PD, 2,000톤급 선박은 국가보호 선박이기 때문에 혹시 모든 선박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런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국정원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다른 해운사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 배희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다른 2,000톤급 선박에 대해서도 이런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출항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런 관리가 세월호 출항 이후에도 이루어졌는지 국정원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과 경찰이 빗속에서 장시간 대치를 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 상황 어땠는지 현장에 있었던 윤 PD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제 세월호 참사 100일 백리 행진의 마지막 순서였던 광화문 행진이 경찰로 인해 막히면서 어제 새벽 3시까지 행진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치 상황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차벽을 치고 유가족들의 통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도로를 통조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마저 경찰에 대부분 가로막혀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고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는 딸 박보나 씨와 함께 행진을 하다가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유가족들은 자정이 돼서야 광화문 광장 부근으로 모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에 항의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면서 또다시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대책위 김병건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인도로 갈 테니 경찰 병력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하며 경찰에게 항의했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집시법과 일반교통 방해로 인해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며 주동자를 잘 파악해두라고 지시해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3시까지 유가족들은 비를 맞으며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다가 국회로 되돌아갔고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차벽으로 우리의 행렬을 막았고 심지어 인도를 가는 행렬을 막았으며 불법 운운하면서 즉시 연행해갔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304명의 희생자 실종자를 구조할 때 그렇게 무능하고 부실하더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헌 수색작전으로 결국 잡은 것은 시신뿐인 그 무능함이 유가족의 행진에는 철두철미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차벽으로 수천 명의 경찰 병력으로 경고 방송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을 막아 나선 경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절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세월호 특별법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양보할 수 있다고 여당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연합의 우용근 정책위의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밝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당 세월호 특별법 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은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것인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이완구 원내대표가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김무성 대표가 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특검으로 한다면 그 특검의 임명을 야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됐고 어제 밤 12시까지 협상해서 사실상 조문까지에 해당하는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반대하면서
이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의 눈치 보기와 책임 떠넘기기 이 와중에서 지금 마지막 타결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민주연합 의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오늘 오후 4시 연대 단식 중인 남윤인순 의원과 은수미 그리고 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산에서 출발했을 때 그 대열은 불과 100명, 200명 수준이었지만 어저께 서울역 앞에서는 수천 명을 넘었고 서울 광장에서는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운 사람은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100배, 1000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울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경제 이야기만 하고 장관들에게 휴가 가라고 독려했던 대통령, 그리고 청누리당의 핵심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눈물을 함께하지 않았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로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잠시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일 집회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와대로 향하기로 했습니까? 가족 대책위는 아직 청와대로 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내일 7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로 유가족들이 국회 농성을 벌인 지 14일째, 단식을 진행한 지는 12일째로 접어듭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서울 동작을과 경기도 수원병, 수원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해당 후보들은 오늘 자신이 야권 단일 후보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며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미 투표지 인쇄가 끝난 뒤에 이뤄진 단일화여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의문이지만 대체로 서울 동작을과 수원 영통에서 단일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사전투표일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투표율로는 지난 두 차례 재보선 사전투표 때보다는 높았다고 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자, 오늘은 730 재보선 막판 판세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 상황 어땠습니까? 네, 동작을의 노회찬 정의당 후보, 수원 8달의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수원 영통의 박광원 민주연합 후보는 오늘 시작된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단일화 소식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사당 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한 후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 결정이 늦어져 투표권이 없다는 점을 겨냥해 나는 투표를 했고 나경원 후보는 투표권이 없으니 제가 한 표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후보는 자신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민주연합의 기동민 전 후보, 그리고 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등과 함께 남성시장과 흑석시장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합 지도부는 오늘 수원 지역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민주연합의 박광원 후보로 단일화한 수원 영통 지역을 방문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어 손학규 후보와도 수원역에서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진 수도권 세 곳, 단일화가 늦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세 변화가 혹시 감지됩니까? 네, 동작을, 수원 영통, 수원 8달의 야권 후보들이 그동안 고전해왔지만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씨는 동작을의 경우 노회찬 후보와 기동민 전 후보의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수원 8달은 사퇴한 이정미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진 않았지만 손학규 후보와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원 영통에 대해서는 단일화에 따른 가시적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며 민주연합 박광원 후보가 뒤집기를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판세 분석을 동작을, 수원 8달, 수원 영통 순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동작을이 단일화 효과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보이고요. 양당 대결, 양강 구도로 가면은 어차피 후보별로 수렴되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3 내지 5%의 지지율은 더군다나 투표율이 높지 않은 것이 확실시되는 재보선에서는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학규 후보와 새누리당 김영남 전 검사 후보가 맞붙고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가 전통적으로 남경필 현 지사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손학규라는 브랜드 파워가 또 있는 것이고요. 김영남 검사의 재산 등록 문제 이런 거에 이번에 후보 단일화까지 겹쳐지면 손 후보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영통지구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광원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이 붙고 있는데 여기가 대단히 미세한 박빙 구도인 것이죠. 여기서 천호선 후보 역시 정의당의 대표로서 상당한 개인적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선거 전에서 승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도 부분적인 연대인데요. 이런 효과가 다른 지역까지 미칠 수 있겠습니까? 네, 후보 단일화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고전하는 야권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단일화가 전국적인 이슈가 아니었던 만큼 다른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도 나왔습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와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분석을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정치연합하고 정의당의 이제 단일화는 특히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플러스 효과를 상당히 좀 주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네요. 그거는 단지 산술적인 그 합산 이상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는 단일화 효과를 좀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정적인 돌발 사건이나 국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세 곳 단일화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표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으로 퍼지긴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재보선이란 기본적으로 충성도 높은 양당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가는 행위인데 이번에 단일화가 전국적 이슈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도 살펴보죠. 긍정평가가 최저치 동률을 기록했고 또 부정평가는 최고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0%로 조사됐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인사참사 논란이 있었던 7월 첫째 주 40%까지 폭락했다가 둘째 주에 43%에 이어 셋째 주 44%까지 반등했지만 이번에 다시 첫째 주 수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50%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대통령 부정평가가 50%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나 특별법 처리가 미진한 점, 유병언 전 회장 사체가 발견되고 검경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 등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투표율이 종전보다 다소 높았고요. 내일도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사전투표율은 내일이 토요일이라 오늘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두 차례 재보선 사전투표에서도 금요일보다 토요일 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15개 지역구 평균 투표율이 3.13%로 최종 집계돼 지난 두 번의 재보선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1.71%, 지난해 10월 재보선 때는 사전투표 첫날 2.14%였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전남 순천 곡성이 5.72%로 가장 높았고 부산 해운대 기장갑이 1.74%로 가장 낮았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서울 동작을은 3.97%, 수원병 2.68%, 수원정은 2.0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사전투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다른 소식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특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발전소를 전투기에 비유하는 발언을 이곳에서 했다고요? 네, 오늘 지속가능발전특위 전체 회의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석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원전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은 부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윤상직 장관이 고리원전 연장엔 문제가 없다면서 2차 대전 때 썼던 전투기들도 아직 잘 날아다닌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위험의 크기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핵발전소와 전투기를 비유한 데 대해 윤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이미경 민주연합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원전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윤 장관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장관이 창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을 비롯해 민주연합의 김경엽, 최민희 의원들도 발언을 문제 삼자 결국 윤 장관은 정부가 원전 유지 보수를 잘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뜻일 뿐 다른 뜻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넘은 오늘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반대 명분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위헌적이지 않으며 특별검사를 조사특위에 포함시킬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서 핵심 쟁점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할지 여부입니다. 유가족 측이 대한변협 등을 통해 입법 청원한 법안에 따르면
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검사에 준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장받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특위와 별도로 특검을 두되 특검부가 조사특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수사권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억지는 쉽게 드러납니다. 우리 법체계를 보면 그동안 특별검사제를 통해서 민간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력이 되는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로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그동안 운영해왔고, 또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경찰이 아닌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범죄의 단속과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기관에게 누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국회에서 입법 제량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면 되는 문제이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 공무원 등이 갖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도 국가정보원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입니다. 기소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권한은 영장 청구권뿐입니다.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특별검사제도도 있고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전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 별도의 그런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런 기소권을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비록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특별검사를 조사특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검사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적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굳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의 조사특위 내 지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오늘 많은 시선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쏠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병언 전 회장 추정 시신에 대한 2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원은 유병언 전 회장이 맞다. 그러나 사인도 사망 시점도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 전 회장이 맞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을 도출한 근거들도 문제지만 국가기관 발표장에 민관 법의학자들을 등장시켜서 추정을 말하게 하고 의혹을 거두자 이런 동료를 하게 한 상황이 더 문제였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의 감정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 순천에서 발견된 시체는 유병언이다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고요.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원이 직접 나서서 시신 부검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원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중석 원장은 국가원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을 원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감정인으로서 자부심을 바탕으로 오로지 과학적 지식과 방법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번 감정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진 부검 담당자들의 발표에서도 이례적으로 시신 사진 등 매우 구체적인 부검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국가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몇몇 의혹에 대해 신장은 160cm 정도로 추정되며 왼쪽 손가락이 유 전 회장의 특징과 일치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치아 상태도 완전히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원은 시신 부패 상태를 납득시키기 위해
외국 대학의 연구 과정에서 나왔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테네시 대학의 바디팜입니다. 여기서의 연구 과정 중에 나온 건데요. 시신을 노천에 방치한 후 열흘 만에 확인을 했을 때 구더기 증식에 의해서 거의 100고라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원이 과학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DNA 검사는 알려지지 않은 친형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진행됐고 순천 별장 등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 유 전 회장 것으로 단지 추정된다는 점도 간과했습니다. 치아 감식 역시 정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서 유 전 회장을 담당했던 치과 의사의 비공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부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사망 시점도 사망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원은 민간 법의학자들을 단상에 세워 가장 민감한 사망 원인에 대한 추정을 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및 시신 부검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요, 그 저체온사에 아주 합당한 현장입니다. 그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보이는 현장에 아주 알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들을 통해 의혹을 갖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하게 했습니다. 이제도 또 논란이 일어난다면은, 의혹이 또 생긴다면은 그것은 의혹 제기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가 끝난 뒤 국가원 직원들과 교수들이 앉아있던 쪽에서 박수까지 터져나왔다는 사실은 이곳이 과학수사에 관한 발표장이 맞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가원의 오늘 발표는 믿어달라는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금수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박상현 기자,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했다고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요 상황을 통해서 유병호는 도피할 시간을 벌었고 자료를 파기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왜 집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근방에도 여러 부동산이 있다고 친다고. 오늘 인천특수지검은 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눈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유병헌 씨는 어떤 음식을 주로 즐겨 드셨습니까? 고기를 이렇게 드실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안 드시는 고기, 안 먹는 고기 있습니까? 여름 복날 같은 때 뭐 삼계탕 같은 거나 뭐 오리탕 같은 거 드십니까? 잡식성입니까? 밥은 순수한 이 쌀밥을 즐겼습니까? 아니면 현미 국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잡곡밥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콩밥을 주로 많이? 남자를 주로 더 믿는 입장입니까? 여자를 더 믿는 입장입니까? 유병헌 씨는. 여러 가지 내연의 관계에 연문에 쌓이는 여자분들이 그 본가를 이렇게 드나든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본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365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야. 조희연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자사고의 반발을 고려해서 기존에 밝힌 계획보다 한 발 물러난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조희연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에 관한 일정을 내놨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서울에 있는 총 25개 자사고 중에서 올해 평가를 해야 되는 데가 14곳입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14개를 재지정하는 평가를 8월 말까지 마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어느 학교를 할 건가 이거는 10월 말까지 확정한다는 일정을 오늘 밝혔습니다. 10월 말 취소 대상으로 결정되는 자사고라고 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입학 전형은 그냥 예정대로 실시하고 2016년 내후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라고 그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정 취소 결정이 날 경우에 내년부터 일반고로 바로 전환한다던 그런 게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한 발짝 물러나서 1년을 뒤로 미뤘습니다. 일단 조희영 교육감은 시간이 촉박해서 현장에 혼란이 있을까 봐서 그런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일반고 전환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비한 어떤 숨고르기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 돼서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결정에 대해서 전교조는 일단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자사고에 대한 불법 재정 지원, 특혜 이런 것들을 당장 중단하라 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자, 뭐 자사고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반대는 뭐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일반인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예, 서울교육청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 19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예.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한다. 라는 응답은 60.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2.9%에 불과했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42.4%가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지금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런 조사를 일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뭐 조사 주체가 물론 서울교육청입니다만 참고가 될 만한 여론인 것 같아요. 용산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 오늘 몇 장의 사진을 내놨습니다. 예, 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더라도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그런 마사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경마장 근처에서 찍은 사진들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경마장 근처의 공원에서 경마장에 다녀온 사람이 소변을 보고 술을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사진입니다. 또 두 번째 사진도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 동네, 이 근처에서는 과거에는 거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한 달 전쯤에 경마장이 임시 개장한 후에 이런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 개장을 하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려할 수 있겠군요. 예. 또 다음 사진 또 있습니까? 예, 경마장 근처의 인도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의 사진들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보이시죠? 마사회는 용산경마장이 통학로에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있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수시로 다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성심여중, 성심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온 사진은 경마장 출입하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 건물 근처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경마장이 문을 연 후에 이런 장면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에 이 사진만으로도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라는 게 학생들, 주민들, 시민단체들, 교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여러 차례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화상경마장과 성심여중과는 불과 23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응수미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보험업계와 증권업계의 희망퇴직자 수가 2,100명에 이른다면서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작년에 있었던 ING생명의 퇴직자 320명,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HMC 투자증권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살인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두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G생명의 경우는 2천억 원가량의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인원의 무려 30%를 감축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는 지금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을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그 퇴직 대상자들을 이미 찍어놓고 퇴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별 노사관계다, 개별 회사의 노사관계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환해요? 예, 검찰이 과거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에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라는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시절에
안전행정부에다가 신고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받았다라는 고발이 접수됐다면서 조사 방침을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다가 기부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그런 사실을 거의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기부금을 모아서 아마도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2011년에 이 고발을 접수해 놓고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조사도 하나도 안 하다가 왜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왜 박 시장만을 표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지방선거 참여, 2011년 지방선거 참여 때부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소환을 그동안 미뤄왔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표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시각을 잠재우기는 이런 설명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1롯데월드 안전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용역을 발주했죠. 보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른바 안전 용역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예,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석존호수의 수위가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주변의 도로가 갑자기 움푹 패이는 소위 싱크홀 현상, 이런 것들하고 제2롯데월드 공사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난 10일에 안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수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라고 입찰을 냈는데 등록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제안서를 낸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나밖에 없어서 발주가 유찰, 그러니까 무효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수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 말고도 한국수자원공사 등등해서 총 7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왜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구과제를 맡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공기업들도 많은데 왜 안전 문제에 나서지 않느냐, 혹시 롯데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다시 한번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이 연구 용역이 늦어지거나 또 한번 무산이 될 경우에 롯데 쪽에서만 의뢰한 영국의 엔지니어링 회사가 안전조사에 참여해서 이 공정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 제안서를 제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내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으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고 평화로운 삶을 빼앗겼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자 서안지구 정착촌의 확장을 위해 죄 없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학살해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돌을 더해갑니다. 유대인 대학살과 게토의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와 다를 것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야만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연이 유병언 전 회장 추정 시신에 대해 유 전 회장이 100% 맞다고 발표했지요. 100%라는 표현은 서중석 국과연 원장이 직접 사용했습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서도 또 방송에 출연해서도 100%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시신의 DNA와 비교했다는 유병언 DNA는 유 전 회장 것으로 추정되는 샘플입니다. 지문은 국과연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아 구조도 병원 기록과 대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진료의사의 비공식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아무리 유병언 전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과학을 다루는 법의학자 입에서 100%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믿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떠나서 과학에 100%는 없습니다. 오늘 국가수의 발표를 과학보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이는 100%를 강조한 국가위원 원장 자신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